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품고 있었다. 네온사인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가며 도시의 외로운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신지원은 편의점의 통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의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식당, 그리고 밤에는 이 편의점에서 그녀의 시간은 정교하게 짜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방금 들어온 물품 상자를 뜯어 음료수, 냉장고를 채우는 손길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정확했다. 각 음료수의 상표가 정확히 정면을 향하도록 줄과 열이 완벽한 직선을 이루도록 맞추는 것은 그녀만의 작은 강박이었다. 이런 사소한 질서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의 삶이 통제하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의 혼돈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온 그녀에게 질서는 생존과도 같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덥수룩한 앞머리에 가려진 날카로운 눈빛과 평범한 유니폼 속에 감춰진 비범한 두뇌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 수많은 청춘 중 한 명,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지원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딸랑, 편의점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새로운 손님의 등장을 알렸다. 지원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비에 젖은 최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와 그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였다. 남자의 존재감은 이 좁은 공간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오만함과 고독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JK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천재, 냉혹한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아는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 대신 깊은 피로와 애끓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아들, 강한빈은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삶의 이유였다. 아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을 차단한 듯 보였다. 민주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빈아, 마시고 싶은 거 골라봐. 그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닿을 때면 늘 한 톤 부드러워졌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빈은 그저 아빠의 코트 자락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는 편의점의 밝은 조명 아래서도 초점을 잃은 채였다. 벌써 몇 년째 아이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부유한 사람들의 불행은 그녀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손을 잡고 음료수 코너로 향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최고급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여러 종류의 어린이 음료수를 가리키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한빈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원이 음료수 냉장고의 가장 아래 칸을 채우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한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잠시 멈칫했다.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향해 움직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의 심장이 희미한 기대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과자 진열대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작은 발소리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상품들과 그것들을 완벽하게 배열하는 것에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 사각형의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변수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안전한 요새였다. 한비는 지원의 등 뒤에 멈춰섰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옆모습을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그리고 유니폼 깃 너머로 보이는 가느다란 목선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기억의 저편, 안개처럼 흐릿한 그리움 속에서 떠오르는 단 하나의 형상이 눈앞의 여자와 겹쳐 보였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품, 그리고 마침내 몇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아이의 입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편의점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뜨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 단어는 지원의 등 뒤에서가 아니라 마치 세상의 중심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목소리에 지원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처음 보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지원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목소리.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아들이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뱉은 첫 마디는 엄마였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아들과 아들이 바라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번갈아 보았다. 한비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그리고는 작은 두 팔을 벌려 지원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예상치 못한 온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아이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일까?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야식을 사러 온 대학생들, 퇴근길의 직장인, 모두가 이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을 맞추려 했다. 한비나 이분은 하지만 그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다. 한비는 지원의 다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야, 우리 엄마.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지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덥수룩한 앞머리와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분명 낯선 여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째서 아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가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지원은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다. 얘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내 엄마가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는 듯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롭고 냉철한 기업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지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란 말인가? 그의 이성은 의심을 외쳤지만 아들의 절박한 모습은 그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들의 상태가 가장 중요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이 작은 변화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는 지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아니, 같이 가줘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눈빛에서 위압감을 느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녀의 평온했던 혹은 평온한 척 위장했던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와 그녀를 뚫어질 듯 쳐다보는 남자 사이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잘 통제된 요새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행동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지원의 팔을 붙잡는 대신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점장에게는 내가 얘기하지.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고 주변의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지원은 그의 눈에서 어떤 타협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의 무게와 남자의 강압적인 기세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들은 편의점 밖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밤비가 그들의 어깨를 적셨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민주는 한빈을 안아들고 차에 타려다 멈칫했다. 한빈이 지원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기 때문이다. 아이의 작은 저항에 민준의 얼굴에 잠시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결국 그는 지원을 향해 턱짓을 했다. 다시요.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지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길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차 안의 은은한 온기가 비에 젖은 그녀의 몸을 감쌌다. 한비는 그제야 안심한 듯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바깥 세상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다. 방음이 완벽한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지원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무모하게 행동하는가? 아이는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조용했던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것.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지원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녀의 외면을 해부하고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 비서에게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10분, 아니 5분 안에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밝혀질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이 기묘한 동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부촌으로 유명한 한남동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저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고 대문은 자동으로 열리며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이 지원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 규모는 마치 작은 성체와도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용인들이 일제히 나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민준의 옆에 선 낯선 여자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빈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집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민주는 나이든 집사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한빈이 방으로 데려가 씻기고 잠잘 준비를 시키게. 하지만 한빈은 지원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아이의 눈에 다시 불안감이 서렸다. 지원은 저도 모르게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금방 다시 올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작은 손을 놓고 집사의 손을 잡았다. 한빈의 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지자 민주는 지원을 향해 말했다. 내 서재로 가지. 그의 서재는 집의 다른 공간들처럼 거대하고 인상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 창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소파를 권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책상 의자에 앉아 그녀를 세워두고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명백한 신문자의 태도였다. 당신 정체가 뭐지?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접근한 목적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해. 지원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 잠시 불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압박에 익숙했다. 과거에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남자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다. 신지원입니다. 26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고요. 당신 아들에게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하고 간결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민준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26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침착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비서가 보낸 조사 보고서였다. 그는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뜬 정보는 허탈할 정도로 평범했다. 신지원, 26세, 고아, 보육원 출신. 특이사항 없는 학창시절. 대학 졸업 후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력. 현재 거주지는 월세 50만 원의 옥탑방. 범죄 기록 없음. 가족 관계 없음.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보고서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했다. 이토록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수년간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을 단 한순간에 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의 냉철한 사고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원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지원은 자신을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녀는 절박함과 혼란,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을 읽었다. 그는 강한 남자인 동시에 상처 입은 아버지였다. 금액을 말해봐.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를 원하지?
당신이 내 아들에게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 한빈이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얼마간 아이의 곁에 있어주는 조건이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거래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전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오히려 조소를 터뜨렸다. 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 아직 액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1억, 5억, 아니면 10억? 그는 숫자를 부를수록 그녀가 흔들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지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그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혼합시다. 나와. 그 말은 서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처음 만난 여자에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떠올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야. 계약 결혼이지.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계약서 초안이야.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강한빈의 엄마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아이가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대가로 계약이 끝나는 날 당신 명의의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해 주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100억 원. 그 돈이면 평생 숨어 지낼 수 있었다. 자신을 쫓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힘과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또한 가능할 터였다. 그녀는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변수들이 충돌하며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익과 손실, 거절했을 때의 위험과 가능성,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신지원이 아니었다. 과거의 뛰어난 전략 분석가 헬레나의 두뇌가 깨어나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주는 그녀가 당연히 돈에 대해 혹은 계약 조건에 대해 물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당신 아들 강한빈 군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영상, 개인적인 기록들까지 전부 다요. 신지원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강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돈이나 신변 보장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예상했지 죽은 아내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변수를 통제하려는 분석가의 첫 번째 단계와도 같았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좋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기대감도 묻어났다. 어쩌면 이 여자가 정말로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었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옥탑방 전체를 넣고도 남을 만큼 넓은 방이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다. 이곳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완벽하게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강한빈의 엄마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사로부터 민주는 이른 아침 회사에 갔고 한빈은 아직 방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지원은 곧장 한빈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아이를 관찰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무리하게 말을 거는 대신 방 한쪽에 있는 책꽂이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바닥에 앉아 혼잣말처럼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아이를 자극하지도 아이의 관심을 억지로 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존재를 아이의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책의 절반쯤 읽었을 때 지원은 아이가 아주 조금씩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귀가 그녀의 이야기에 기울여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지원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 아주 천천히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전략의 문제였다. 오후에 지원은 민준의 서재에서 죽은 아내 서연이의 자료들을 건네받았다. 사진 앨범, 비디오 테이프, 그녀가 쓰던 일기장까지. 민준은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으려 했었지만 아내의 물건들을 내어주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자료들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문을 잠근 채 서연이라는 여자의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진 속 서연이는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과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지원은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며 그녀의 표정 변화를 분석했다. 결혼 초기 행복해 보이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늘져 갔다. 특히 한빈을 낳은 이후의 사진들에서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위태로운 모습이 자주 보였다. 바로 그때 사진 앨범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신문기사 조각 하나가 지원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JK그룹과 대한그룹의 MA 경쟁에 대한 아주 작은 기사였다. 대한그룹,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잊으려 했던 땅속 깊이 묻어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지고 그녀의 눈앞에는 몇 년 전의 과거가 생생하게 펼쳐졌다. 당시 그녀는 신지원이 아닌 헬레나라는 이름의 천재적인 기업 분석가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투자 자문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 보고서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대한그룹의 재무제표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비자금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녀를 압박하며 조용히 덮으라고 종용했다. 대한그룹은 그들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레나는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추가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대한그룹 박성호 회장의 추악한 비밀을 담은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직접 박성호 회장을 찾아갔다. 호텔 스카이라운지를 통째로 빌린 그곳에서 젊은 박성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읽어본 후 감탄했다는 듯 박수를 쳤다. 대단하군. 이걸 찾아내다니. 헬레나 씨, 당신 같은 인재는 우리 대한그룹에 꼭 필요한데. 그는 회유하려 했다. 거액의 돈과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헬레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진실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박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진실? 이 바닥에서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당신 같은 애송이가 함부로 입에 담을 단어가 아니지.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은 병이야. 아주 위험한 병이지. 그날 이후 헬레나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미행과 협박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녀가 탄 차는 빗길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녀는 그 사고가 박성호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신지원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림자 속에 숨어 살기로 결심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대신 그녀는 완벽한 소멸을 택했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온 지원은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박성호.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지금은 강민준의 가장 큰 적이 되어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우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사자굴로 들어온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이 저택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의 중심일지도 몰랐다. 한편 그 시각 대한그룹의 회장실. 박성호는 자신의 제국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JK그룹의 최근 동향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넘겼다. 강민주는 껄끄러운 상대였지만 그에게는 이길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왔으니까. 회장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연예 매체가 몰래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JK그룹 강민준 총수, 베일에 쌓인 여인과 함께 포착.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강민준이 편의점에서 웬 여자와 함께 나오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박성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화면을 훑어보았다. 고작 이런 가십거리나 가져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하지만 부하 직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강민준 총수의 아들 강한빈 군과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 엄마처럼요. 그 말에 박성호는 잠시 흥미가 동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이 흐릿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어졌다.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그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고개를 살짝 숙인 각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어깨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빛. 사진 속 여자가 잠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찰나의 눈빛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몇 년 전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 오만하고 겁없던 눈빛.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기억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어야 할 그 여자의 눈빛이었다. 박성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 여자 당장 알아봐.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살아있는지 전부 다 알아내. 당장.
그의 고함 소리가 거대한 회장실을 울렸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순간이었다. 박성호의 분노는 소리 없는 폭풍처럼 대한그룹 전체를 휘감았다. 그는 신지원의 생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강민준의 곁에 나타난 것은 자신을 향한 선전포고일지도 몰랐다. 그는 선제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그룹의 핵심 전략팀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JK그룹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흔들어라. 강민준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멈추지 마. 다음 날 아침 전쟁은 시작되었다. 증권가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차세대 주력 사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약속이나 한 듯 JK그룹의 경영 승계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미디어 공격이었다.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파란색 하락 곡선이 모니터를 뒤덮었고 회사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강민주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그들은 이런 전면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조직적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언론 통제팀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책임 추궁과 변명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오직 강민준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박성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 역시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거칠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임원들에게 방어 전략을 지시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역공이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한 전장에서 적의 위치도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칼을 휘두를 수는 없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창업 이래 JK그룹이 맞은 최대의 위기였다. 한편 저택에 있던 지원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집안을 오가는 사용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TV를 켜자 온종일 JK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공격받고 있는 JK그룹의 약점, 루머가 퍼지는 방식, 그리고 주가 하락 패턴까지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단 한 사람, 박성호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서명과도 같은 전략이었다. 공포를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며 그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 과거의 자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강민준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성호가 자신의 생존을 알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대로 모르는 척 숨어 있어야 하는가? 계약에 따라 한빈의 곁을 지키는 것만이 그녀의 임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과거의 헬레나였던 그녀의 자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만약 JK그룹이 무너진다면 이 저택이라는 임시 피난처도 한빈의 안정된 삶도 모두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날 밤
지원은 몰래 저택의 서재로 들어갔다. 낮에 보았던 강민준의 책상 위 컴퓨터는 그대로 켜져 있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을 찾다가 서재 구석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형 공용 노트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거대한 전장의 지도를 한자의 오차도 없이 화면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이번 공격의 배후, 사용된 언론사들의 자금 흐름, 그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의 패턴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의 끝에 박성호의 다음 공격 목표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 같은 시각 JK그룹 회장실. 강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수많은 보고서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꼬박 하루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적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는 작은 알림창이 떴다. 발신인은 샤도우. 제목은 JK그룹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경탄, 그리고 전율.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정확했다. 마치 이번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적의 전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반격 전략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기발해서 그의 모든 참모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적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민주는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 밤사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임원들의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고 익명의 메일에서 제시된 전략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JK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JK그룹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악성 루머의 근원지였던 언론사의 대한그룹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를 다른 언론사에 흘렸다. 공매도 세력이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맞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등시켰다. 박성호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각본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JK그룹을 둘러싼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주가는 폭등하여 공매도 세력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위기는 하루아침에 기회로 바뀌었다. 회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강민준의 천재적인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강민준은 웃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의문의 이메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회사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박성호의 전략까지 예측해낸 이섀도우라는 인물은 그는 외부의 조력자일까? 아니면 내부에 숨어있는 미지의 인물일까? 그는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리며 고뇌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아이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그 여자, 신지원.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다.
고아 출신의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녀의 침착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질문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저택이 있는 방향을 향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의혹과 함께 강렬한 호기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섀도우가 보낸 이메일을 수십 번도 더 읽었다. 완벽한 논리, 대담한 통찰력, 그리고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냉철함까지. 이것은 평범한 재능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를 이끌어온 노련한 전략가의 솜씨였다. 그의 의심은 점점 더 한 사람, 신지원을 향해 굳어지고 있었다. 표면적인 정보와 실제 능력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컸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그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김도현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그는 강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유일한 친구이자 오른팔이었다. 강민준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위기의 시작부터 의문의 이메일, 그리고 신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심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김 실장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 여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이의 곁에 두는 것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공식적인 기록은 전부 무시하게. 신지원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 그녀의 과거, 행적, 모든 빈틈과 모순점들을 샅샅이 파헤쳐.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놓치지 말고. 김 실장은 결심한 듯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JK그룹의 안전을 책임지는 충성스러운 수호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움직여 신지원이라는 유령 같은 여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정보 시장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그녀의 과거를 역추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시각 저택의 온실 안에서는 따스한 햇살 아래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원은 한빈과 함께 작은 화분에 허브를 옮겨 심고 있었다. 한빈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세상을 차단한 듯 텅 빈 눈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흙을 만지고 식물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에는 생기가 돌았다. 아이는 간혹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지원은 한빈과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아이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며 웃어주었을 때, 아이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 그녀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을 때,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지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헬레나로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워왔다. 애정, 연민, 그 모든 것은 생존에 방해가 되는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돈을 받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떠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과거의 자신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며칠 후 김도현 실장이 초췌한 얼굴로 강민준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지만 무게감 있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지웠는지를 찾아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펼쳐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신지원의 대학 성적표가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리 분석과 전략 시뮬레이션 관련 과목에서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더군요. 이런 두뇌를 가진 인재가 졸업 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졸업 시점과 첫 아르바이트 기록 사이에 약 6개월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신지원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거래 기록도, 통신 기록도, 심지어 교통카드 사용 내역조차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했다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요즘 시대에 SNS 계정 하나 없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건 마치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전문가의 솜씨 같습니다. 보고를 듣는 내내 강민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실장의 조사는 그의 의심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신지원은 위험할 정도로 많은 비밀을 가진 여자였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회장님,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주는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회사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섀도우와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신지원. 그 두 개의 이미지가 한 여자에게서 겹쳐 보이며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모른 척 곁에 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녀를 추궁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었다. 그녀처럼 경계심이 강한 인물은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터였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의 달력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VVIP 자선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곳이라면 완벽했다. 수많은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그 거대한 어항 속에 그녀를 던져 넣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파티 참석 명단에 한 사람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파트너로서 신지원의 이름을. 이것은 위험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었다. 강민준의 제안은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 오라클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나와 함께 가야겠소. 회사의 아주 중요한 행사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날카로웠다. 지원은 수프를 뜨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 요청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의심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했다. 이 파티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가 설계한 거대한 무대였다.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계약서에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강한빈의 어머니이자 강민준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라도 있나요? 그녀의 평온한 반응에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파티 당일 오후
저택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수십 벌의 드레스와 보석들이 방을 가득 메웠다. 지원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몸을 맡기는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드레스는 모두 제외시켰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심플하지만 우아한 라인에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였다. 그 드레스는 그녀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길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보호색이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그녀의 선택에 다소 의아해했지만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평범한 유니폼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과 곧은 자세는 그 어떤 모델보다도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최소한의 화장과 자연스럽게 묶어 올린 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강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늘 그녀의 눈에 서려 있는 날카로움과 침착함 너머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달빛 아래 고요한 호수 같은 여자. 강하지만 동시에 위태로워 보이는 여자.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반응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한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쁘다. 그 한마디에 지원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축소판과도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강민준이 베일에 쌓인 파트너와 함께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지원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이런 자리가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주변의 대화에 끼어들지도 불필요한 시선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한 관찰자로서 이 거대한 권력의 생태계를 분석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민주는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그룹의 박성우 회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총수, 좋은 밤이군. 옆에 계신 분은 처음 뵙는데 소개해주지 않겠나?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지원을 훑으며 지나갔다. 그 눈빛에는 그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잔인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박성호는 그들을 금융계의 거물들과 악명 높은 경제부 기자가 모여있는 무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지원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신지원 씨라고 했소? 듣자 하니 경제 분야에 식견이 높다고 하던데 최근 남미 리튬 시장의 불안정성과 연계된 파생 상품에 대해 우리 JK그룹이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해야 한다고 보시오? 순간 그들 주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것은 일반인은커녕 웬만한 전문가도 대답하기 어려운 극도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질문이었다. 박성호의 의도는 명백했다. 지원에게 망신을 주어 그녀를 데려온 강민준의 안목까지 함께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았고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거나 혹은 어설픈 대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박성호를 향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회장님, 흥미로운 질문이시네요.
다만 그 질문은 지정학적 요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현재 리튬 시장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와 특정 기업의 독점적 계약 구조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품에 가깝죠. 따라서 파생 상품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은 불타는 집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집과 함께 타버릴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 정연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체제 개발에 투자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통해 독점 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특정 파생 상품 시장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회사라면 재앙적인 위험에 직면하겠지만요. 훨씬 더 신중한 전략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정확히 박성호를 향해 있었다. 그것은 대한그룹에 알려지지 않은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일격이었다. 연회장에는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경제부 기자는 미친 듯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금융계 거물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박성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굴욕감에 몸을 떨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강민주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섀도우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헬레나의 대담함이 신지원이라는 여자의 모습 뒤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이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경이로움과 더 깊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민주는 지원의 손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경탄과 혼란,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가 모든 가식과 시험을 걷어내고 조용하지만 심장을 꿰뚫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는 테라스 위에서 강민준의 질문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선명하게 지원의 귓가에 밝혔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시험이나 의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지원은 잠시 동안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신지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녀는 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그의 의심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은 그녀가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이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를 다그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이끌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창밖의 풍경만을 바라볼 뿐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는 책상 위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지원이 전에 요구했던 그의 죽은 아내 서연이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걸 보고 싶어 했소. 이제 그 이유를 말해줄 시간이 된 것 같군. 그의 눈빛은 그녀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그 안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위에서 멈췄다. 보육원 마당에서 찍은 어린 시절의 서연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지금의 한빈과 꼭 닮아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똑같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은 서연이, 다른 한 장은 어린 시절의 지원이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서연이 제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쌍둥이, 아내가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자신들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맡겨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며 헤어지게 되었다. 지원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으로, 언니 연희는 부유하지만 차가운 집안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너무나도 달라진 서로의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지원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열한 금융계에 뛰어들었고 연희는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 언니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멀리서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과 결혼했으니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모든 것이 한빈이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원은 연희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그곳에는 날짜도 없는 몇 줄의 글이 불안한 필체로 휘갈겨져 있었다. 그 남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악마야.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한빈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그 문장 옆에는 아주 작게 DH라는 이니셜과 함께 날개 모양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로고였다. 지원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언니의 죽음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박성우와 대한그룹에 얽혔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가 어떻게 비자금의 흐름을 발견했고 어떻게 협박을 받았으며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 이야기를 듣는 민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저 조용하고 연약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추측을 말했다. 아마도 언니는 박성호의 비자금과 관련된 무언가를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제거당한 거겠죠. 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의 죽음, 박성호의 비자금, 그리고 한빈의 침묵.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다. 한빈, 그래, 한빈이가
아이는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어쩌면 엄마를 해치려 했던 박성우의 얼굴을 혹은 그와 관련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자신의 기억과 목소리를 봉인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엄마와 똑같이 생긴 지원을 만났다. 아이에게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희망이자 봉인된 기억을 열 수 있는 열쇠였던 것이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죽은 아내의 동생이었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같은 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계약이니 돈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피와 복수라는 훨씬 더 질기고 강력한 끈으로 다시 맺어졌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것은 위로이자 새로운 약속이었다. 박성우는 내 아내를 그리고 당신의 언니를 빼앗아 갔소. 우리는 그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복수를 위한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의 선언은 서재 안에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슬픔과 충격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분노가 뒤섞인 전쟁 준비실이 되었다. 신지원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복수를 맹세한 전사 헬레나로서의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재는 거대한 작전 본부로 변했다. 강민주는 JK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치, 경제, 법 조계에 걸쳐 있는 그의 광범위한 인맥과 비밀 정보팀이 수집한 대한그룹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는 이 전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원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뇌는 고성능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수백 개의 재무제표, 수천 개의 관련 기사,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지배 구조 속에서 그녀는 박성우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체했다. 그녀는 박성우라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패턴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스타일은 달랐지만 완벽하게 후보더이었다. 강민준이 거시적인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면 지원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미시적이고 정교한 전술을 설계했다. 그는 왕이었고 그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생각에 감탄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냈다. 치열한 전략회의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지원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민주는 말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다정한 행동의 지원은 순간 놀랐지만 코트에서 전해져 오는 그의 체온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대로 민주는 지원의 새로운 모습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 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때로는 자신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동반자가 있었다. 그는 작전 계획을 설명하는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끌림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김도연 실장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김 실장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원이 죽은 사모님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과 박성호가 그 모든 비극의 배우라는 것을. 김 실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경계심 대신 새로운 주군을 향한 깊은 충성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 신지원 씨는 저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모든 지시는 제 지시와 동일하게 여기고 J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를 보좌하도록 하세요. 강민준의 단호한 명령에 김 실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그들의 복수연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군이 합류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정해졌다. 지원은 박성호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여러 위장회사 중 가장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세양물산이라는 곳을 찾아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대한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통로였다. 그녀는 이곳을 무너뜨려 박성호의 돈줄에 작은 균열을 내기로 결정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김 실장의 지휘 아래 JK그룹의 비밀팀은 제3국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통해 세양물산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다. 동시에 지원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주식시장에 교란 신호를 보내 세양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흔들었다. 모든 것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작은 금융사고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작전 개시일, 서재는 실제 전쟁터의 관제탑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과 민주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데이터와 정보팀의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들이 설치한 마지막 덫이 발동했다. 부실 채권을 사들인 유령 회사가 갑작스럽게 채권 회수를 선언하자 세양물산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두개 생긴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 격이었다. 대한그룹 회장실. 박성우는 자신의 돈줄 하나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이것은 강민준의 저돌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듯한 냉혹하고 지능적인 방식이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단 하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헬레나. 과거에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뻔했던 바로 그 여자. 박성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강민준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넣고 자신을 향해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제 두 명의 천재를 상대로 싸워야 했다. 같은 시각 JK그룹의 서재. 작은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원과 민주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을 막 통과한 전우처럼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서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 아래 숨겨져 있던 뜨거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첫 번째 공격의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박성호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JK그룹의 세무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정계의 인맥을 동원했고 강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추악한 루머를 퍼뜨려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비열한 수는 한빈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기자들을 시켜 한빈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를 맴돌게 했고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기사를 암시하며 민준을 압박했다. 이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한빈이 다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민준의 눈에는 살기가 어렸다. 지원 역시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서재에 모인 세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소모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박성호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박성호라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지원은 며칠 밤낮으로 모든 자료에 다시 파고들었고 마침내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대한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을 심판의 날로 만들 생각이었다. 계획은 세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는 금융 공격, 둘째는 여론전, 그리고 마지막은 내부의 트로이 목마였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한 시간에 맞물려 돌아갈 때 박성호의 제국은 안에서부터 붕괴될 터였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한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끼였다. 박성호가 주가 방어를 위해 필사적으로 자금을 쏟아붓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지원은 박성호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그가 숨겨둔 비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포착되는 순간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동시에 지원은 과거 헬레나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파티에서 만났던 그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그녀는 박성호의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의 일부만을 조금씩 흘렸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어 기사가 터져버리는 것을 막고 주주총회 당일 모든 것이 폭발하도록 타이밍을 조절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기자는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이 사건에 달려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내부의 협력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김 실장은 대한그룹 이사진의 모든 것을 뒷조사했다. 마침내 그들은 박성호에게 신임받고 있지만 남몰래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있는 인물 최 이사를 찾아냈다. 민주는 최 이사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그는 최 이사의 비리 증거를 보여주며 그를 압박하는 동시에 박성호를 무너뜨리는데 협력하면 면책과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의 주가 하락과 좋지 않은 루머들 때문에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단상 위에 선 박성호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회사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어막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그물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최근 주가 방어를 위해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질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대한그룹 수천억 원대 비자금 이용해 주가 조작 정황 포착.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박성호가 경호원들을 시켜 장내를 정리하려는 그 찰나 그의 등 뒤에서 또 다른 비수가 날아들었다.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의장, 긴급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저는 박성호 회장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그룹의 모든 자금에 대한
긴급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최 이사는 박성호가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스크린 위에 띄웠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박성호가 무어라 소리치기도 전에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성호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단상으로 올라가 그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평생을 군림해온 황제는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던 박성호의 눈이 객석 한쪽에 서 있는 지원과 민준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담긴 모든 오만함이 사라지고 오직 짐승 같은 증오만이 남았다. 그는 지원을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다. 내년 지시였구나. 헬레나. 지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증오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끝났어요, 박 회장. 이건 우리 언니의 몫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그의 심장에 밝혔다. 평생을 짓눌러온 과거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성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사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한 마지막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원과 민주는 텅 빈 행사장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민주는 조용히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승리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박성호의 제국이 무너진 후 서울의 금융계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대한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박성호와 연루되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리의 고리들이 속속들이 끊겨나갔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지만 지원과 민준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과거의 편린들이 남아있었다. 가장 먼저 서연이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박성호의 지시로 사고를 위장했던 트럭 운전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고 그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지원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음을 실감했다. 지원의 과거 역시 모두 정리되었다. 과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교통사고 역시 박성호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헬레나라는 이름에 씌워졌던 모든 누명이 벗겨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사는 신지원이 아니었다. 세상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에게는 여러 제안이 들어왔다. JK그룹의 핵심 전략가로 와달라는 민준의 공식적인 제안도 있었고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도 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한 삶, 그리고 한빈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을 원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빈에게서 찾아왔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함께 아빠와 지원의 안정적인 사랑 속에서 아이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서툴지 않았다. 종종 말을 더듬기도 했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밝고 맑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한빈은 서툴게 그린 그림을 지원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지원이 그림을 보며 미소 짓자 한비는 그녀의 품에 와락 안기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목소리에는 첫 만남의 그날처럼 혼란이나 그리움이 아닌 순수한 애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다. 계약서 때문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이 아이와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한빈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민준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민준은 지원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오곤 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길었던 싸움과 복잡했던 감정들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평온한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원 씨, 우리의 시작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거짓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내가 평생 느껴본 가장 진실된 감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떨림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계약상의 엄마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아내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한빈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에 마침내 닿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1년 후 과거의 차가운 저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거실에는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세상의 냉소적인 총수가 아니었고 신지원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도망자가 아니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정원 그네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지원의 어깨에 민준이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잔디밭에서는 한빈이 강아지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들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